자, 이제 89번 지역분석, 개별분석부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되면은 굉장히 쉽게 출제된다 그랬죠.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에 지역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표준적 맞죠? 개별분석은 지역적 특성하여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맞죠? 그 다음에 개별분석은 개개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구체적인 가격은 개별분석, 지역분석은 가격 수준. 그 다음에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개념, 개별분석은 지역적 방향에서 여기 틀렸죠? 3번이 틀렸네요. 이 바뀌어있죠?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위치가 바뀌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분석에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 지역분석에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지역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다음에 그 5번의 지역 분석에서 분석하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원근을 불문하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다만 너무 멀리 있으면은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유사 지역이라고 하려면은 대체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경쟁 관계에 없다면 그거는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일 수급권을 이렇게 묶잖아요. 동일 수급권을 묶는 게 바로 뭐예요? 수급이 뭐예요? 수급이 수요 공급이잖아요. 수요 공급은 시장, 동일 시장권이란 뜻이죠. 이 범위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하고 대체 경쟁 관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인근 지역 안에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얘하고 이 부동산과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대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멀면 안 되는 거죠. 거리의 원근을 따지지는 않지만 어디 안에는 있어야 돼요? 동일 수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긴 하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0번은 다음은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도로를 두고 저쪽은 상업지역, 이쪽은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죠.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분명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주로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새로 개발된 지역 말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이 도로에서 이제 주택가로 들어가기 전에 상업지역을 지나죠. 뭐 재래시장 같은 거. 그러면서 점차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가가 나타나죠. 이럴 때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러면 어디쯤에서 이거를 끊어야 될까요? 여기 인근 지역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표준적 이용으로 해야 돼요. 표준적 이용. 물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살펴보는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저층 점포 위주의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상업지역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면, 이제 상가가 점점 없어지면 언제부턴가 주택이 나타나잖아요. 주택이 나타나면은 주택이 상업지역에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나타났다고 거기서 바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주택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주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주택이 있고 또 점포도 있고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주택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주택이 있더라도 점포가 있는 데까지는 상업적으로 포함시키는 거죠. 이렇게
표준적 이용에 따라서. 그리고 저쪽 지역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면, 단독주택가예요, 저기가. 근데 단독주택가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제 점포가 나타나고 또 주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점포가 있는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서는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좀 오면 이제 점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거기서 단독주택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지나서도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점포가 중간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있는 곳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점포가 있어도 이렇게 획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이 부분의 부동산들은 상업지역 할 때도 이렇게 편입이 되고 주거지역 할 때도 편입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물리적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곳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기억할 거는 경계가 물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뭘 기준으로 판정한다?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렇게.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번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지역이다. 이러면 안 되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유사 지역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 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에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맞죠? 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두 비슷해야 돼요.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가져야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 시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요권은 전환 전 용도 지역의 동일수요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직 세월아 내월아 안 바뀌는 거니까 전환 전 용도 지역의 동일수요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숙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면은 그때는 전환 후죠. 그래서 원칙은 전환 후인데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네, 2번. 다음은 이제 91번 감정평가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시산 가액이 일치하나 현실적으로 불일치이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뭔 소리?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에 의한 시산 가액이 8억, 이게 9억, 10억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각각의 방식에 의한 가액이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이런 거죠. 이거는 만드는 데는 8억이 들고 이 물건으로 얻는 수익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미래 그건 10억이다. 지금 시장에 거래되는 금액은 9억에 거래된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고 이게 같아질 거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다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건축업자한테 가서 나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죠. 8억 줄 테니까 만들어 주세요. 그걸로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10억의 수익을 내면은 2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 그러겠어요? 다들 건축업자한테 가서 나도 좀 지어주세요. 나도 지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런 물건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면은 수익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너도 나도 주문을 넣으면은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고 하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는 내려가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비슷해져 같아지는 거죠. 요거를 삼면 등가성이라 그래요. 같은 값. 삼면 등가성이라 그래요. 이러면은 세 가지 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은 세 가지 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세 가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게 같아지는 게 이론적으로는 같아질 수 있는데 이거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다고.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먼저 죽는다고. 왜 그럴까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같아지다가 경제에 충격이 와요. 트럼프 같은 저런 미친놈이 갑자기 세계 무역 질서를 흐트려요. 그러면 이게 막 경제 충격이 오잖아요. 충격이 오면은 이게 어긋나, 이게. 어긋나, 다시 이렇게 비슷해지다가 하면 또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경제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현실적으로 이게 다른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상황이 자꾸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찰하는 건 늘 틀려. 서로 달라. 우리가 관찰하는 건 늘 다른 값을 관찰해.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이 말이에요. 평가는 언제 해야 돼? 평가는 지금 해야 돼. 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해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일치해, 현실적으로 불일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이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고 가중치를 달리하여 일종의 가중평균이잖아요. 가중치를 달리하여 여기 이제 가중치를 달리한다는 거죠. 이게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도, 적절성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게 가중치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방식에 의한 가액을 부수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부수방식으로. 다른 방식. 다른 주방식이 있어요. 주된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어요. 다른 방식.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합리성 검토. 그러니까 이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이 있으면 이걸로 합리성 검토하고, 이걸로 합리성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쪽에 더 주된 방식이 비교 방식이면 여기에 가중치를 더 높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할까 말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나왔어요. 뭐냐면 이 원가 방식의 원가법 적산법 있죠. 비교 방식의 거래사리비율법, 임대사리비율법 그것도 알고 계시죠? 수익 방식의 수익하는 법, 수익분석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격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비교 방식에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비교 방식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사례 가격에서 사시지게 하는 거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지게 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잖아요. 같은 방식인데 근데 보시면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 검토 있잖아요. 3방식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한 거를 얘가 한 것으로 합리성 검토를 못 하잖아요. 같은 방식이면. 이것으로 합리성 검토 못 하잖아. 같은 방식이니까.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얘를 다른 방식으로 봐요. 그래서 요걸로 합리성 검토할 수 있고, 요걸로 합리성 검토하고, 이렇게 합리성 검토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출제되는 경우에 요것만 알고 있으면 100% 틀려버려요.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시상가액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고 뭐, 이게 뭐지? 같은 방식인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규정이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뭐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원칙은 이런 방식이지만. 됐나요?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 1번과 관련해서
91번 1번. 다음에 2번에 감정평가 방식에는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의 3방식이 있으며 그중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다. 예, 그렇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은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격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급자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 맞죠? 원가 방식은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가격, 수익 방식은 수요자 측면의 가격,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균형 가격의 성격. 이렇게요. 다음에 4번의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뭐 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가중치를 달리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어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92번입니다. 이제 재조달 원가에 대한 거죠. 원가법의 재조달 원가. 자, 1번에 대체 원가의 경우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복제 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에 문제가 있다. 요건 지금 우리 적산가액 계산할 때 재조달 원가에서 빼기 감가 수정하잖아요. 요 재조달 원가에 복제 원가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체 원가가 들어가느냐 요 차이잖아요. 복제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뒤에 감가 수정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야 돼요. 쌍둥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완벽하게 똑같은 거니까 물리적 감가 발생하든 기능적 감가 발생하든 경제적 감가 발생하든 물기경 감가 모두 고려해야 돼. 모두. 근데 대체 원가는 여기 집어넣을 때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기능적 또는 효용. 기능적 또는 효용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이미 기능적으로는 똑같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뒤에 빼는 작업을 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미 기능적으로 똑같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대체 원가의 경우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 안 되죠.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이런 문제가 너무 출제가 안 됐어요. 3방식에서 이런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밖에 출제 안 됐어요. 각각. 그러니까 거의 계산 문제로 출제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로 출제되면은 재조달 원가에서는 물으면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라는 거. 다른 때가 아니고 언제?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거 재조달 원가.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2번 있죠. 2번. 1번, 2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그다음에 3번에 복제 원가는 새로운 동일 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맞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구별을 하는 이유가 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복제 원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 저는 어릴 때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 짓는 것도 본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초가집 짓고 하는 거. 혹시 초가집 짓는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진흙 해가지고 집 짓는 거 본 적 없어요? 예. TV에서. 나는 또 지금 고향에서 봤다고 동네 어디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그 정도 식으로 안 해요? 저는 그걸 어릴 때 봤어요. 이게 짚을 섞어야 돼요. 진흙과 짚을 섞어야 이게 진흙이 서로 엉겨 붙잖아요.
짚이 없으면 이게 잘 엉겨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둥 세우고, 거기에 볼을 걸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면 거기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또는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벽돌로 해서 하든가. 그리고 지붕에 올릴 때, 밑에서 던져 올려요.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뭉치면 뭉쳐지잖아요. 꼭 저거 반죽 뭉쳐지듯이. 반죽 뭉쳐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은 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르죠. 그러니까 석가래 이렇게 하고 판자를 올리잖아요. 석가래 올리고 판자 올리고 그 판자 위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바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초가 지붕, 이영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초가를 이렇게 짚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걸 어릴 때 저는 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집을 지었던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 기술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죠? 요즘은 목수하기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건물은 복제를 하기 쉽지 않아요. 복제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적인 자재를 이용해서 현대적인 공법으로 그 사이즈는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길이, 폭, 이렇게 높이 이런 걸 비슷한 정도로 해서 기능적으로는 똑같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은 저게 복제가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오래된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이쪽에 하고요. 그래서 4번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부동산인 경우에는 대체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 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복제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음에 5번에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 이윤. 자가건설의 경우에 공사비 내역서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가건설의 경우라면 그 공사비 내역에 이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된다. 이윤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이제 93번입니다. 감가 수정이죠.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1번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아까 부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부동산 내부 요인이라고 했어요. 외부 요인이라고 했어요. 내부 요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죠. 기능적 감가예요. 근데 뒤에 인근 지역 쇠퇴 건물과 주요 환경 부지 이거는 경제적 감가 맞아요.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뒷부분은 맞죠. 뒷부분은 맞는데 그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여기에 틀렸어요. 다음에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이거는 정률법이죠.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은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자 이게 적게 하는 이유가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나요?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죠. 감가를 적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를 높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대평가의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여기에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감가 수정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 있다. 자, 요거는 난이도가 높은 게 정답 지문이 됐어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중요도는 낮아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내관분심 하죠. 감가 수정 방법에 해설에 있지 않나요? 내관분심. 자, 내용연수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상환기금법 있잖아요. 관찰감가, 분해법, 시장 수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 이렇게. 자, 이 위에 세 가지 직접법, 이걸 간접법,
직접법, 간접법의 의미는 여기서의 차이는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의 자료를 쓰는 것을 말하고요. 간접법은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냐, 사례 부동산을 보고서 판단하는 이 차이라고요. 자, 내용연수법, 정액법 할 때 매년 얼마씩 감가된다 할 때 내가 평가하는 부동산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다른 거 보고 이거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걸 봐야지, 이거를. 얘가 몇 년 지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그 제조달 원가는 얼마고 몇 년 지났고 얼마 가치가 떨어져 이렇게 예를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내용연수법은 전부 다. 그다음에 관찰감가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봐서 평가하는데 보기는 다른 놈 보고 평가는 이거 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 물건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 물건을. 그다음에 분해법 이게 뭔가 하면은 물기경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해법이에요. 물기경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분해법에서. 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그 부동산이 그 인근 지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른 부동산 보면서 이거 평가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부동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층고가 높은지 낮은지 그 부동산을 봐야죠. 그러고 보니까 이 층고가 너무 높아요. 제가 딴 데 가서 이 건물 얘기해요. 층고가 너무 높다고. 층고 이거 4m 넘죠, 이거. 그죠? 이거는 냉난방비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 이렇게 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입주해 있는 용도를 다 따져봐도. 그죠? 여기는 이 정도면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크면 테니스장 들어와도 돼. 테니스장 충분히 해야 돼, 이거. 이 정도 높이면. 그죠?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들어와도 되는데 이 정도 높이면 보통 탁구장은 조금 더 높아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스매싱이나 드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너무 높아요, 이게 층고가. 이런 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냉난방비 많이 발생하고. 그죠? 아무튼 이런 거는 다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추출법은 뭔가 하면은 얘네들은 시장추출법은 이거예요. 시장에서 다른 물건들이 이 물건 말고 얼마에 거래됐는지 사례 조사를 해요. 매매 사례로부터. 매매 사례. 자, 건물이 지어진 지 1년 된 것, 거래된 것도 조사하고, 지어진 지 2년 된 것도 조사하고, 지어진 지 3년 된 것도 조사하고, 다 많은 사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곱미터당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년 지날 때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경과년수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 대체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일직선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오래될수록 이렇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고요. 그럼 뭐 한 50년 되면은 거의 뭐 가격이 남아있지 않는 거의 폐물되니까. 그러면 이런 점들에서 제일 가까운 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찾으면 1년 지날 때마다 얼마씩 떨어지는지 이 패턴이 나오잖아요. 규칙이 나오잖아요, 대체로. 뭔지 아시겠어요? 이 선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통계학 하면은 다 해요. 통계학의 회귀 분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평가하는 물건이 5년 지났어. 그럼 5년 지난 그 5 지난 숫자를 넣으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대상 부동산 봤어요? 거래된 사례를 봤어요? 사례를 봤잖아요. 이거는 무슨 법? 이거는 간접법. 사례를 보는 건 간접법. 임대료 손실 하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임대료가 점점 어떻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새 것에 비해서 그만큼 임대료가 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 것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중요도는 높지는 않지만 이것도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약간은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죠.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94번은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잖아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는 이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 하고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가수정에서는 뭔가가 적용이 잘 되는 편이고요. 감가상각에서는 뭔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하는 거고 기업회계에서 하는 거는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비용 배분. 그러니까 제품 제조 원가라든가 그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를 회수하려고. 근데 이게 감가수정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경제적 가치 산정. 감정평가에서 쓰는 거고. 여기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죠. 취득원가로부터, 이 취득원가를 뽑기만 하면 돼요. 물건 팔아가지고. 이거는 변하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근데 조달원가를 기초로 해요, 이쪽은.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할 수 있어요. 기준 시점이 달라지면은 재조달원가는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법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고요.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고요. 이쪽은 뭔가가 적용이 안 되고 이쪽은 뭔가가 적용이 되고 토지의 감가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저쪽은 안 돼요. 관찰 감가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되잖아요. 근데 저쪽은 안 돼요. 다음에 여기 경제적 감가 인정돼야 안 돼요? 이쪽은 인정돼요. 근데 저쪽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설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맞죠?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나 감정평가의 감가를 인정하지 않나. 이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은 토지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상각자산에만 인정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연수를 중시하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시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가 인정되는 데 반하여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고. 자, 이런 정도 정리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자, 이제 넘어가셔서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이 거래사례비교법은 이론적으로도 쉬운 편이고요. 계산 문제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보시면 돼요. 95번에 거래사례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1번이죠. 거래사례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단점이죠.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 방식이 요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수익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3번에 사례를 대상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은 물론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한다. 이거 물적 유사성을 뭘 말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빌라면 사례도 빌라, 대상이 아파트면 사례도 아파트, 대상이 목조, 사례도 목조. 이게 물적 유사성이거든요. 근데 시간적 유사성은 뭐예요? 가능한 한 최근에 거래된 사례. 이걸 이제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사라는 게 뭐 가격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맞죠? 여기 이제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정의고요. 그다음에 사례가 유사 지역 사례인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틀렸죠? 사례가 인근 지역일 때는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유사 지역이면 다른 지역이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 96번에 이 비중 가격을 구하는 건데, 비중 가격 구하면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지게 해놓고 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읽어 나가면서 여기 이제 경우에 따라 면적을 비교하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서 하는데 해당 항목에 그냥 갖다 숫자 쓰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첫 번째 거부터 읽어가면서 적기만 하면 돼요. 얼마에 거래됐어? 1년 전에. 2억, 그럼 여기 2억을 쓰란 말이에요. 2억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가 뭐예요? 지가상승률이 5%죠. 연간 지가상승률 5% 하면 어디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시점에 갖다 쓰는 시점. 5% 할증하는 거니까 1.0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보다 지역 여인이 10% 우세. 누가 우세? 대상이 우세잖아요. 대상이 우세, 지역 요인이. 여기에다가 10% 우세는 100분의 110 이렇게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1.1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 개별 인부수표는 아래와 같아요. 근데 다른 것만 비교해 주면 돼요. 다른 것만. 가로 조건 다르잖아요. 접근 조건 똑같잖아요. 획지 조건 다르잖아요. 다른 게 가로 조건과 획지 조건 다르죠. 그럼 100분의 90 100분의 110 맞나요? 100분의 90 100분의 110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개별 요인. 얘네들 서로 다 곱하는 게 상승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여기까지 하면은 2억의 5%는 2억 1000 2억 1000의 10%는 231 맞잖아요. 2억 3100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0.9 곱하기 110하면 0.99죠. 0.99 1% 빼면 되잖아요. 1% 빼면 되는 231 빼면은 22 얼마 되겠네. 228 얼마 되겠네. 22869 21869인가요? 22869 그러니까 2번 1번이죠. 1번 맞나요?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97번은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게 수익 환원법이잖아요. 수익 환원법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죠. 순수익에서 나올 확률은 낮고요. 환원율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지금 최근 10년간 여기에서도 이론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러면 환원율과 관련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죠. 환원율이 뭐예요? 하면은 투자론에서 공부한 종합환원율 대답하면 돼. 이게 정의예요, 정의. 환원율은 총 투자액 분의 순영업소득 또는 총 투자액이나 부동산 가격은 같은 거예요. 항상 총 투자액, 총 자산, 부동산 가격 같은 거예요. 순수익 이렇게. 환원율의 정의고요. 그럼 환원율의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있다고 안 했나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다. 이 회수율 플러스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투입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건물하고 토지로 나눴을 때 토지는 그대로 있지만 건물은 나중에 결국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투입된 자본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수율이 있는 거죠. 근데 짧은 기간 동안에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몇 년 지나면은 낡아지더라도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이 똑같다면 그러면은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때 회수율이 0이라고 해서 0. 매수 가격과 재매도 가격이 같으면 회수율은 0이에요. 근데 살 때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내가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회수율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플러스 회수율. 살 때 값과 팔 때 값이 똑같으면 회수율은 0. 살 때보다 팔 때가 가치가 올라가면 회수율이 0보다 작다. 반대로 가라 그랬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라 그랬죠. 그 회수율이에요. 이게 중요한 성질이죠. 이걸 이제 할인율이라고도 하고, 할인율, 수익률은 할인율과 늘 같다고요. 자, 그거 외에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에
C조 2L부 하는 거 C조 2L부. 조는 이제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죠. 조성법을. 근데 중요도가 얘가 제일 낮아요. C는 시장 추출법이에요. 조금 전에 감가 수정 방법에도 시장 추출법이 있었죠. 시장 추출법은 매매 사례로부터 찾는다는 점은 똑같아요. 여기는 매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찾는 거고, 아까 내관 분심에서는 매매 사례로부터 감가 수정액을 찾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투자결합법,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인 투자결합법, 금융적인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율을 이때는 토토건건한다 그랬고요. 이때는 지지저조한다 그랬죠. 다음에 이거는 엘루드법은 1950년대에 엘루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해서 고안한 방법이고, 그럼 부채감당법이죠.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을 부저조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론 정리할 때는 이거 토토건건은 토지 수익 창출 능력과 건물 수익 창출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듣고 있죠? 다르다는 전제하에 나온 방법이고, 그리고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저조는 이거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저조는 뭐예요? 이거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는 방법이다. 부채 감당률이나 저당 비율, 저당 상수 모두가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그런 지표다. 그래서 남의 돈이 하나도 없거나 남의 돈 사용 비율이 매우 낮으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엘루드는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 관찰했더니 대부분 철거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몇 년 짧은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회수율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변화분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 그럴 때는 순영업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전현금 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전은 생략할 수 있고요. 세후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은 세전현금 수지가 중시되는데, 그 세전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 위에서 뭐를 빼서 내려와요? 가유순전 할 때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세전이 되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이자는 비용이어서 사라지는 거지만 원금 상환한 거는 나중에 내가 빚을 덜 갚아도 되거든요. 원금 상환한 게 많아서 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적다고 그냥 안 좋은 투자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이유가 원금을 많이 갚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분을 또 봐야 되는 거지. 원금 상환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식을 만든 사람이 엘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0년대. 요거보다 더 난이도 높으면 그건 패스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97번에 1번 엘루드법은 매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세 요소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어려워요. 환원율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 비율로서 상각 후 세공제 전 이율을 말한다. 일단 패스하고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데 착안하여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 틀렸는데 그게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기대이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렵죠. 우리 적기기필 하죠.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적임할 때요. 기대이율이에요. 기대이율. 자, 그러니까 거기 상각 후 세공제 전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대이율은 항상 상각 후 세공제 전이거든요. 기대이율은. 근데 환원율은 세전, 세후, 상각전, 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환원율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딱 이렇게 상각 후 세공제 전 딱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는 기대이율에 대한 설명이요.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낮고. 이거는 감정평가사 시험 수준이에요. 대신 이제 1, 2, 3, 5번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98번은 환원율을 묻는 거죠. 환원율을 묻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순영업소득이 나올 때는 총투자액이 있으면 환원율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수익률, 회수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해서 환원율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된 거를 보고 저쪽으로 갈 건지 토토건건으로 갈 건지 지시저조로 갈 건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투자액이 있잖아요. 총투자액이 있으니까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안 보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수익률, 회수율 저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도 없잖아요 지금. 회수율 이런 말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토토건건 가보세요. 토지건물 없잖아요. 그러면 지지저조, 부저조 마지막 남는데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다 그랬죠.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이기 때문에 구별은 지분 배당률이냐 부채 갖는 요거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맞죠? 둘 중에 뭘로 가야 돼요? 지지저저로 가야죠. 지분 배당률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됐나요? 그럼 지분 비율, 내돈 비율이 얼마? 0.4. 지분 배당률은 8%. 둘 다 숫자로 바꾸면은 계산하기가 좀 더 불편해요. 둘 중에 하나는 퍼센트를 남겨놓는 게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쪽은 0.6 곱하기 저당 6%. 그럼 여기는 3.2%. 여기는 3.6%. 더 하면 되잖아. 6.8%. 다시 퍼센트로 안 바꿔도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99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물건의 종별에 따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원가법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원가법이 종류가 제일 적어요.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제일 적어요. 원가법은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에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죠. 구분 평가요, 구분. 자, 이 기계장치 말고, 자, 여기 자동차도 기계장치인데 여기 안 들어와 있죠. 자동차도 기계장치지만 자동차는 거래가 많은 거여서 비교 방식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에 건물이 들어, 건물.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 건물은 원가법이에요. 다음에 저쪽에 비교 방식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산림 있죠, 산림.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산지는 땅이니까 공시지가로 가면 되고, 임목은 거삽인데, 임목 중에서 소경목림은 원가법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소경, 요 5가지예요. 원가법 나오는 건 요 5가지밖에 없어요. 소경목림, 건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종류는 많은데 외울 거는 별로 없어요. 수입 방식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장,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권리. 광업권, 업권, 영업권, 특허권 등등등등등 전부 다 뭐예요? 다 수익 방식인데 요거 말고 요 공장재단만 좀 조심하면 돼요. 공장재단은 원칙적으로는 개별 자산 평가액을 합산해서 평가하되 다만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 이렇게 계속 수익 힌트 나오죠.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하는 법이에요.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간단하잖아요. 이거 이제 다 준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준부동산. 그죠? 준부동산과 관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돼. 나머지는 이제 다 무슨 방식? 나머지는 다 이제 비교 방식인 거죠, 이제.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다 빠졌으니까. 전부 다 나머지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자, 토지는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 돼 적정한 실거래가 있을 때는 거래 사례비율법에 의하고요. 건물은 이제 저쪽으로 갔잖아요. 건물만 평가하는 거는 원가법. 근데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사비죠, 거사비. 일괄해서는 거래를 많게 하니까. 산림은 구분평가죠. 산림 구분평가. 어떻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데 산지는 공시지가라고 하면 되고 임목은 거사비인데 일괄할 때는 이것도 거사비. 여기에서 소경목님은 원가법. 됐나요? 과수원 거사비. 아까 자동차 거래 많다 그랬죠. 동산 거래 많죠. 거사비.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끝. 다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원가법이 한정되어 있어요. 몇 개. 기계장치 같은 거. 준부동산 생각하세요.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은 준부동산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만 거래하는 것이나 소경목님은 원가법이죠. 그래서 무슨 법? 수익하는 법.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사비,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역,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소리가 방금 3번부터 소리가 안 들렸나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역,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인데요. 좀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럼 새로 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다음에 4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고요. 다음에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한다. 요거 원칙이죠. 근데 이제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자,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주체와 효력 이렇게 나누라 그랬죠. 주체와 효력으로 나누어서 시군구장 하면은 개별 외에 다른 거 나오면 안 되죠. 시군구장 하면 개별 외에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국장 하면은 개별이 나오면 안 되죠. 국장 하면은 개별이 나오면 안 돼요. 표준, 공동, 집합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그죠? 여기는 표준, 공동, 집합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표준, 공동, 집합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주체를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효력을 얘기할 때는 효력. 이거는 주체, 이건 주체 위주로 정리하고, 효력을 얘기할 때는 표준이 나왔는데 세금 얘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게 세금 얘기. 표준이 나왔는데 세금 얘기 나오면 안 돼. 표준이 나왔을 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개별의 기준이, 개별의 기준.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용이 좀 많다 그랬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요거는 개별의 기준 되는 거에다가 플러스 지가 정보 제공하는 거 있죠. 지가 정보. 또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평업자 간평업자들이 뭐를 산정할 때 지가 산정 기준이죠. 99번에 3번 지문 있잖아요. 99번에 3번 지문. 99번에 3번 지문 뭘 이용을 해야 돼요?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뭘 이용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다음에 개별이 나올 때는 개별, 공동, 집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제공 얘기 나오죠. 맞죠? 정보 제공이 토지에는 어디 와 있어요? 표준에 와 있어요. 정보 제공, 지가 정보가. 나머지는 정보 제공이 개별 공동 집합에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굵직한 거를 구분을 한 거예요. 아주 큰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시기준일은 언제다? 매년 1월 1일이다. 공시기준일 매년 1월 1일. 그리고 공시일과는 다르다는 거. 모두 다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주체한테 한다.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하고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면은 그걸 반영해서 새로 공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의신청 만료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됐나요? 그리고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뭐가 돼버려요? 개별이 되죠.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 그 부동산 개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맞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및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 맞죠? 국장이잖아요. 국장. 표준, 공동, 표준 뭐 이렇게 개별이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이 없잖아 지금. 그럼 뭐예요? 과세 등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표준주택 나왔죠. 표준주택 나왔으면은 써먹는 거는 개별 산정의 기준이 되고 주체는 국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죠.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네, 그건 이제 개별로 보는 거. 그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한다. 공동은 들어가면 안 되죠. 시군구장은 개별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했고요. 헤어지기 싫은데 어떡하죠?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봐야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거고요. 언제든 만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모임도 하니까 그동안에 한번 합격 안 해도 만날 수 있어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같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막걸리 한 잔 못했는데 나중에 시험 치고 막걸리라도 한 잔 하고요. 여러분들끼리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 보면 훨씬 더 좋겠죠.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미리 지레짐작으로
이거 힘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채점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100도에 안 끓는다 그랬죠. 물은 99도에 안 끓는다 그랬죠.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 99도, 99.9도에서도 안 끓죠. 딱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걸 임계치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99.9도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0.1%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을 끓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